지금 보세요. 이제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는데 1910년대 항일운동 두 가지를 지금 봤어요. 하나는 뭐 국내에서는 비밀 지하 조직이 일어나고 있었다. 개념 복벽주의 뭐라고 그랬죠? 황제를 복위시키려고 하는 운동이죠. 네. 그죠? 특히 복벽주의는 고종 황제 밀명을 받은 임병찬이가 조직했어요. 줄거세요. 사람 이름. 내가 늘 얘기했죠. 역사 사건을 구성하는 단위는 인간, 시간, 공간 그랬잖아요. 되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 누구야? 임병찬. 단체 이름이 뭐라고? 독립의군부죠. 독립의군부. 복벽주의 입각에서 의병장 출신인 임병찬이한테 고조임금이 밀조를 내렸습니다. 병찬아, 내가 지금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도 쪽팔리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빨리 나를 황제로 복위시켜라. 이렇게 밀조를 내렸습니다. 임병찬이는 가슴속에 한이 있습니다. 자기 스승과 함께 대마도에 끌려갔었어요. 전에. 그래 안 그래? 무슨 의병 이렇게다가? 을사의병 이렇게다가. 기억나죠? 그때 끌려가서 일본 놈들이 주는 쌀을 한 톨도 안 먹겠다고 굶어 죽은 사람이 바로 누구야? 자기 스승 최익현입니다. 최익현이 스승이 그렇게 죽었는데 자기는 따라 죽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한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고종 황제 밀조를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분골 쇄신해서 독립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독립의군부야. 이름을 입에 올려야 됩니다. 해보세요. 뭐라고? 독립의군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벽주의에 입각한 독립의군부가 있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나라를 빼앗긴 고종 황제의 책임이 커. 이제 왕이나 황제 따위는 필요 없어. 우리도 미국처럼 진짜 민주주의를 하려면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돼. 이게 바로 뭐야? 공화주의야. 알겠죠? 공화주의. 우리가 이 공화주의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all together 이런 뜻이야. 모두 함께 정치에 참여하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민주주의라는 게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백성 모두가 참여해서 그들의 대표를 뽑자. 이게 바로 공화주의죠. 그래서 황제를 부정하고 공화주의 입각에서 최초의 공화주의를 주장한 단체가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신민회였어요. 신민회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제 정치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민회는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당했죠. 1910년 그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당했죠. 그리고 이제 그 공화주의를 주장했던 또 다른 단체가 바로 대한광복회다. 이름 뭐라고요? 대한광복회. 이름 뭐라고? 대한광복회. 대한자 들어가는 단체도 많아요. 광복자 들어가는 단체도 많아요. 근데 이름이 대한광복회야. 여러분 헷갈리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알아두세요. 알겠죠? 대한광복회. 뭐가 있다고요? 1910년대 국내에 있었던 항일 언더그라운드에서 하려고 했던 지하조직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 복벽주의에 입각한 독립의군부. 또 하나는 뭐라고? 대한광복회가 있었다. 자, 대한광복회를 만든 사람은 박상진, 김좌진이에요. 둘 다 뭐라고? 진짜 들어간 놈들을 진진브라더스라고 그랬죠. 박상진, 누구예요? 김좌진. 김좌진은 나중에 뭘로 유명해? 청산리 대첩으로 유명하죠. 그죠? 청산리 대첩으로. 그래서 김좌진, 박상진 이런 사람들에 의한 대한광복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군 군장을 모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일제 그 놈들을 처단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게 바로 대한광복회고, 그 다음에 송죽회는 뭐냐? 여성단체였어요. 여성 비밀 지하조직이 송죽회가 있었는데 당시 숭이 여자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과 여학생들이 함께 만든 단체가 뭐라고요? 송죽회. 알겠죠? 여자 송죽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면 꼭 알아두세요.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단체가 세 가지니까 꼭 기억해 두고, 오른쪽에는 대한광복회 강령이 나와 있는데 대한광복회를 숨기고 이 강령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주의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중국, 러시아 등에 의뢰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무력이 준비되는 대로 일본 놈들 선멸전을 단행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적을 적시한 강령이 있으면 이게 1910년대에 하려고 했던 지하에서 하려고 했던 지하 조직 뭐라고? 대한광복회다. 꼭 기억하십시다. 몇 개 안 되니까요. 알겠죠? 1910년대 지하 조직이에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라스트 의병. 의병 활동이 1909년 의병들이 거의 다 그 선멸당했다고 그랬죠. 남한 대토벌 사건으로 거의 다 선멸당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까지 살아남아있던 라스트 의병 누가 있다고? 최응원이라는 사람이 있다. 알겠어요? 1910년대까지 국내에서 의병이 활약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최익현의 제자인 임병찬 사진이 나와 있네요. 그때 사진이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3.1 운동으로 가겠습니다. 3.1 운동. 자, 주목하십시오. 주목하세요. 여러분, 여기 칠판 보세요. 책 보지 말고. 자, 10년 뒤와, 와, 너무 뜨겁다. 좀 낮춰줘. 수위 팍팍 막히네. 1910년대에서 1920년 넘어가는 그 길목에 3.1 운동이 있는데 3.1 운동은 너무나 유명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그런 게 있죠. 너무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의당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나오면 잘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1 운동은 하나의 독립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 팩트를 다루는 기법을 배웠죠. 그래 안 그래? 팩트를 어떻게 우리가 요리해야 되는지 다 배웠죠. 그래서 팩트는 사건의 원인이 있고, 이거 원인 다른 말로 뭐라고요? 백그라운드, 배경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라고? 전개 과정이 나온다. 이 전개 과정을 우리는 되게 사건이라고 부른다. 3월 1일 일어난 실제 있었던 그 일이 그날 어떻게 전개됐느냐? 요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 운동은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영향이라든지 또는 이것의 성격이라든지 의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건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줘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원인, 전개 과정, 결과, 영향, 성격, 그죠? 성경향, 성격, 의 이런 것들을 보자. 사건을 다루는 기법. 주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요리하고 냅니다. 요걸 가지고 내요. 이 안에는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은 우리가 늘 신문 기사를 쓴 것처럼 6하 원칙대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담겨있는데 이거 가지고 요거를 묻든지 이렇게 한다 이거야.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3.1 운동 배경 이거죠. 배경 이거죠. 3.1 운동 배경. 첫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아까 다 배우고 왔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다 배우고 왔죠? 어디에서 윌슨이 제시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었어요? 파리 강화회의에서. 그래 안 그래?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시한 민족 자결주의다. 그러나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되고 있었지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왜? 일본이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917년 러시아에서 뭐가 일어났다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 보세요. 이렇게 러시아 혁명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알겠죠? 러시아 혁명이 우리 약소민족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거기에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 러시아에서 발생한 이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여기 말고 여러분 써놔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배경에. 자, 이렇게 세계사적 백그라운드 말고 고종 임금이 뭐예요? 독살당했다고는 독살설이 있었죠. 아 뭐야? 고종 임금을 일본 새끼들이 독살했어? 그래서는 안 되지라고 이렇게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을 계기로 해서 3.1 운동이 터지게 됐다. 고종 독살설 또는 뭐요? 예, 조금만 낮춰줘. 몇 도로 해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1910년대 무당 통치가 드디어 한계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풍선도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할 때까지는 이게 오그라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극한에 오면 어떻게 돼? 빵 터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10년 동안이나 일본의 이런 강압적인 통치를 받다 보니까 일본은 무당 통치라는 헌병 경찰 통치라는 이런 통치를 10년 동안이나 견디는 우리 민족이 드디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왔다 이거야. 그래서 그 참을 수 없는 지경에서 빵 터진 게 바로 뭐다? 3.1 운동이다. 알겠죠? 이렇게 무당 통치의 극한에 와서 결국은 3.1 운동이 빵 터지게 됐다. 그죠? 또 하나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이 있었어요. 당시 일본에 유학가 있던 유학생들이 일본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을 했었고, 이보다 1년 전에 벌써 18년에 무오 독립선언이 있었죠. 만주 길림지방에서 39명의 독립자들이 무오 독립선언을 당해서 이렇게 28 독립선언은 한 달 전에, 무오 독립선언은 1년 전에 이렇게 3.1 운동 이전에 이런 것들이
백그라운드 원인이 돼서 3.1운동이 터진 것이다. 오케이? 적어도 이거 고종 독살설 무단 독재가 한계에 이르러서 폭발하게 됐다. 알겠죠? 기타 이제 모 독립선언이나 28 독립선언이 있었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죠? 그 다음에 전개 과정 보십시다. 전개 과정 1단계는 주요 도시야. 동그라미에서 주요 도시. 서울 대도시죠. 서울 등 주요 도시. 2단계는 전국 도시로 확산됐어요. 그리고 3단계는 농촌 단계 9개 지역까지 확산됐어요. 이렇게 우리의 3.1운동은 맨 처음에는 어디에서? 서울과 대도시에서. 알겠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전국 도시로. 그 다음에는 어디로? 농촌까지. 자, 중요한 것은 1단계, 2단계 전개 과정에서 3단계에 접어들면서 폭력투쟁으로 변질된 겁니다. 폭력투쟁으로. 알겠어요? 왜 3단계가 되면 폭력투쟁의 양상을 띠느냐? 뒤집어서 말하면 1단계하고 2단계는 비폭력투쟁이야. 알았어요? 비폭력투쟁. 그러니까 원래 3.1운동은 비폭력투쟁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해독립 선언문 보면은 폭력투쟁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 일본 놈들이 무력으로 진압하더라도 우리가 비폭력투쟁을 지향하고 우리 3.1운동 영향을 받은 그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도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나갔습니다. 특히 인도가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으로 나갔죠. 간디라는 영화를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아주 옛날 영화인데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그거 해줘가지고 봤는데 거기도 그 영국 놈들이 인도 독립운동가들을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렇게 3.1운동처럼 대규모 군중 시위가 일어났었는데 그걸 진압하더라고. 우리 공복은 조그만데 그 영국 경찰 공복이 작대기야 이렇게 길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대한독립 만세 이런 거 뛰어다녔겠죠. 근데 거기는 인도 애들은 힌두교가 봐 아마 뭐 이슬람 같으면 코란이고 힌두 같으면 무슨 경전일 텐데 그걸 웅얼웅얼하면서 막 욕을 오더라고요. 스크럽자고 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영국 경찰들이 기마병들이나 이런 놈들이 와서 뭐 그 대나무 아니라 곤봉으로 때려. 긴 곤봉으로. 그런데 곤봉으로 때리고 피박살이 나면 도망가야 될 때 안 도망가. 1열이 쓰러져 죽고 2열이 와서 맞아주고 3열이 맞아주고 알았어요? 그럼 뭐 끝없이 밀어닥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야말로 폭력적 진압에 대해서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무저항으로 맞서는 거야. 알겠죠? 이게 비폭력 무저항주의야. 그래서 야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지겨워서 못 죽이는 거야. 하도 죽으라고 온 놈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냐 우리는 인도 놈들하고 달라요. 인도에 가봤더니 인도 애들은 그 대륙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하고 좀 기질이 다릅니다. 거지 새끼들도 말이죠. 그냥 길거리에 앉아있어요.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아. 눈은 흑진처럼 커가지고 까만 눈동자에다가 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뭐랄까 좀 그 처량해 보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이지 않아요. 우리 거지가 좀 달라요. 우리 거지들은 놀잖아요. 노래 부르고 막 뭐 각설이 타령하고 막 그 시장 한번 가보세요. 거지들이 별 난리 브루스를 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지갑을 열게 만들어. 근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만히 멍 때릴 거야. 기껏 해봐야 코브라 갖고 이렇게 춤추게 하는 거. 피리 불면서 이런 식의 그 문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국민성이 하나의 민족성이 그렇게 발현된 것이라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시위를 벌일 때 여러분들은 시위를 안 해봤겠지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시위를 하면은 최루탄을 쏩니다. 먼저 이걸 던지지 않아요. 최루탄이 뿅 날라가지고 터지고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친구들이 막 컬럭거리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폭력적인 시위로 돌변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 명이라도 죽기라도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국이 불때처럼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산에서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최루탄의 얼굴을 정통으로 맞고 사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산 김주열을 바다에다가 수장시켰죠. 근데 이게 바다에 떠올랐어. 이걸 시체를 사진에 찍어가지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4.19가 터진 거야. 6월 10일 날 1980년 6월 10일 날 60항쟁 때도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 유명한 사진 있죠? 친구 한 명 이렇게 붙든 거 있어요. 얼굴에
캐피탈 먹고 쓰러져 있는 그런 일이 퍼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비폭력으로 나서잖아요. 그때부터 폭력적인 저항으로 나섭니다. 이거 우리 민족의 민족성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 우리 민족은 다혈질이고 말이죠. 성격이 급하고 옆에 전우가 죽거나 친구가 다치면 참지 못하면 이 개새끼들 죽여버릴 거면서 달려들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3단계는 농촌까지 파급됐잖아. 근데 이 농민들은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일본 놈들의 경제 수탈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1910년대 땅 뺏긴 농민들이죠. 1920년대 뭐예요? 쌀 뺏긴 농민들이죠. 그래서 일본 놈들 때문에 다 거덜났죠. 그 농민들의 감정이 실려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농촌 단계로 가면 무슨 투쟁으로? 폭력 투쟁으로 변질되었다. 이걸 물어요. 알았어요? 1단계, 2단계, 2단계는 전국 도시에서 상인들이 되게 철시를 문 닫고 이제 장사 안 해. 우리도 시위에 참여할까? 이런 단계인데 폭력적인 시위로 돌변한 게 언제냐? 제3단계 농촌 단계로 가면서부터다. 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 전개 과정을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력적 저항으로 바뀌어간 3.1운동 밑에 내용이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 그중 과격한 사람은 낫 곡괭이 몽둥이들을 가지고 전투 준비를 갖추었으며 군중들은 오직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서 마치 훈련받은 정규병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그들은 집합하자마자 우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그 기세를 올리고 나아가서 면사무소, 군청 등 이런 데를 습격해서 군중의 사기를 고무시킨 다음 경찰서를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해서 무력투쟁을 전개하더라. 알겠죠? 몇 단계라고 이게? 3단계. 알겠어요? 농촌까지 파급된 이유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거 봐. 그 다음 3.1운동 전개과정 이후의 결과입니다. 영향. 다음 페이지. 의의죠. 의의. 민족사적 의의. 세계사적 의의. 보세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공화주의 정부를 수립하게 됐다. 뒤에다 가로 열고 임시정부로 썼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죠? 3.1운동 결과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한 겁니다. 무장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계획이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데 3.1운동 이전에는 적어도 이렇게 독립운동이 평화적인 독립운동이거나 아니면은 3.1운동 당시만 하다가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전국적인 시위 사건을 조직함으로써 강대국들한테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표방하자, 보여주자 이렇게 과시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평화 시위나 또는 외교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서는 도저히 독립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로소. 알겠죠? 우리가 아무리 독립을 구걸해도 또 그 열강들한테 우리의 독립을 호소해도 먹히지 않는다. 이제 뭐냐? 빼앗긴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기르고 무기를 들고 직접 군대를 양성해서 적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노선을 버리고 무슨 투쟁으로? 무장, 독립, 이거 봐. 전쟁 단계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3.1운동이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3.1운동. 알겠어요? 첫째 뭐라고?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또 하나는 뭐야? 무장, 독립, 전쟁 단계로 돌입하게 됐다. 평화적 독립 호소라든지 또는 외교적인 선처를 부탁하는 그런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외교적 노력을 버리고 평화적인 그런 독립을 구걸한 걸 버리고 무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농민의 정치 사회의식이 고양됐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의 정치 사회의식이 고양됐어요. 1920년대 사회주의 운동의 대두. 아주 중요해요. 또 하나 뭐라고요?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됐다. 이 속에 다 집어넣어. 사회주의는 결국 뭐예요? 노동자와 농민, 얘들을 묶어서 표현하는 단어가 뭐가 있지? 노동자와 농민을 묶어서 표현하는 게 프롤레타리아죠.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이죠.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게 계급투쟁이잖아. 그 계급투쟁의 주체가 바로 뭐예요? 노동자, 농민입니다. 이런 혁명을 뭐라고 그래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민은 프롤레타리아의 아주 약한 표현이에요. 서민, 보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 끼어있어요. 그럼 더 범주가 넓어져. 알겠죠? 그래서 그보다 더 그냥 계급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노동자, 농민 그런 아주 직접적인 그런 계급에 입각한 그런 표현.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노동자, 농민. 이렇게 사회주의가 유입돼서 사회주의적 투쟁 방식이 도입되게 됐어요. 이게 몇 년대라고?
1920년대를 규정짓는 거예요. 3.1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10년대하고는 다르게 20년대에 무장 독립 전쟁과 사회주의적 계급투쟁 방식이 도입되게 됐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 방법론의 분화 계기가 됐습니다. 만주 연해주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전쟁론이 펼쳐지기도 하고 외교 독립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독립전쟁론 줄 긋고 사람을 써볼까? 독립전쟁을 주장한 사람은 51쪽 맨 위에 사람 누구예요? 누가 독립전쟁을 주장했죠? 네? 독립전쟁을 주장한 사람 누구야? 이동휘 같은 사람이에요. 이동휘,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이동휘,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고 초기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 독립론을 주로 내세운 사람 누구였어요? 이승만 같은 사람이에요. 이승만 같은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이승만. 그 다음에 독립을 위해서는 실력을 양성하자라고 실력 양성론 또는 준비론을 주장한 사람은 안창호 같은 분이에요. 사람 누구라고요? 안창호. 다시 여러분 고개 들어 해보자. 무장 독립 전쟁을 주장한 사람 누구라고? 이동휘, 신채호. 알겠죠? 신채호는 아주 극렬한 무장 독립 전쟁을 주장했습니다. 또 그다음 누구야? 외교론 누구라고? 이승만. 그리고 실력 양성론, 준비론 누구라고요? 안창호. 알겠죠? 이렇게 나눠놓으세요. 사람하고 연계시켜서 알아둬야 돼. 그 다음 이제 세계사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과시한 조선의 독립 문제가 국제적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옆으로 화살표하고 이것이 가져온 결과는 뭐냐? 1943년에 카이로 선언과 1945년에 포츠담 선언을 끌어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날 즈음에 안 되겠다. 조선은 독립시켜줘야 돼. 애들은 조선 독립을 안 시켜주면 지랄 발광할 놈들이야. 라고 연합국들이 우리 민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됐어요. 3.1운동을 보고. 알았어요? 왜? 목숨과 독립을 맞바꾸려고 했던 민족이잖아. 우리를 죽일 테면 죽여봐. 목숨을 내놓고라도 우리는 자유와 독립이 필요해. 이렇게 나섰던 무서운 민족이라는 것을 연합국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 또 뭐? 포츠담 선언. 다시 합니다. 1943년 뭐? 카이로 선언. 1945년 뭐? 포츠담 선언을 끄집어냈다. 연합국들로부터. 그 다음에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 선구했다. 그래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의 3.1운동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세계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더라. 다시 하겠어요? 세계사적인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알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누구예요?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군대도 없는 민족이 목숨을 내걸고 나서는 이 모습을 전 세계에 처음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을 일으키자 중국이 무슨 운동? 해방, 오사운동. 그죠? 인도의 간디의 독립운동. 알겠죠? 이집트의 독립운동. 또 필리핀의 독립운동. 아랍의 민족주의 운동. 중동의 민족주의 운동. 이렇게 전부 다 우리 3.1운동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하게 3.1운동은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알겠죠? 이걸 우리가 묶어서 약소민족 해방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겠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3.1운동 받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로 갑니다. 이거 보세요. 힘들어? 네. 자, 1920년대 독립운동 가운데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그리고 국외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무장 해방 독립 전쟁이 펼쳐지게 되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보세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데로 들어갑니다. 임시정부를 별로 안 어려운데 요게 어려워요. 그죠? 네. 이게 근현대사 가운데 가장 높은 산맥이에요. 알았어요? 너무나 복잡하고 군대들이 단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정복하기 위해서는 따로 떼어서 봐야 돼. 알았어요? 따로 떼어서 보기 위해서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옵니다. 1920년대 국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별로 어렵잖아요.
쭉 여러 개가 나열됐을 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보자. 임시정부. 3.1운동의 결과물로서 임시정부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3.1운동 결과물로. 보세요. 그래서 먼저 임시정부는 맨 왼쪽에 지도를 봐봐. 국내에 한성정부가 있죠. 국내에 한성정부가 있죠. 그리고 저 위에 대한국민의회가 있죠. 그리고 상하이에 뭐가 있어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죠. 요걸 전부 다 통폐합해서 뭘로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었어요. 알겠어요? 다시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거 봐. 1919년 4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 결과 만들어졌지만 이미 그 이전에 여기저기 국내외에 많은 임시정부들이 있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거짓말 해봐. 국내에 있었던 임시정부가 뭐라고? 한성정부. 블라디보스톡에 뭐?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에 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걸 좀 더 통폐합했어. 자, 근데 통폐합할 때 원칙이 있어. 원칙이. 정통성은 큰 줄거리는 한성정부를 정통으로 삼자. 알았어요? 그리고 로케이션. 위치는 어디에 잡자? 상하이에 정하자. 알겠죠? 그리고 상하이에 정하되 저 연해주나 또는 북만주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을 포섭하자. 그래서 이들이 내려와서 합류했어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상하이 임시정부에 대통령의 누구를 앉혔냐 하면 누구야? 이승만. 그런데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이승만 봐보세요. 여기저기에 다 발을 걸치고 있어. 이승만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거기 봐봐. 국내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한성정부뿐만 아니라 상하이 임시정부 봐봐. 집정관 총재 누구예요? 이승만이죠. 네. 국무총리 이동이죠. 또 저 위로 올라가 보세요. 대통령의 손병희, 부통령의 박영효, 국무총리 누구야? 이승만. 이렇게 당시 이승만은 굉장히知名도가 높았어요. 여기저기에 이승만이 발을 걸치고 있었어. 그래서 대통령의 이승만을 앉히고 부통령의 누구를 앉혔냐? 이동휘를 앉혔어요. 여러분, 이동휘는 어디에 있던 사람이야? 네? 뭐 어떤 사람이야? 아까 이게 무장 독립투쟁론을 제시했던 사람이죠? 네. 그죠? 자, 그래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으로 개성했지만 위치는 상하이에 정했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면 위치와 사람, 그죠? 외교론과 무장 독립론이 짬뽕된 형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하겠어요.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외교론에 기반을 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앉히고, 그죠? 장소는 당시 외교활동하기 좋은 상하이에다가 정하고, 그리고 어때? 부통령의 누구를 앉힘으로써? 이동희를 앉힘으로써 저 북쪽 지역에서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 하려던 무장 독립투쟁 세력을 껴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출발할 때 이렇게 서로 다른 독립운동 방향을 제시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놓으니까 바로 이들 사이에 뭐가 생겨? 갈등이 생겼죠. 그죠? 이 갈등이 금방 표면화되게 돼요. 알겠어요? 처음에 한 집 살림 할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 자, 임시정부 활동 내용. 군자금 모금을 하기도 하고 동그라미만 하세요. 분야에. 그 다음에 예교활동으로서 파리 강하이의 김규식을 사람을 알아주세요. 김규식. 이 사람이 언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김규식은 또 언제 중요한 역할을 해? 나중에 남북 연석회를 하게 되죠. 누구랑? 김구하고 김규식하고 함께 넘어가잖아. 김일성하고 김두홍 만나러. 알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잘 알아주세요. 알겠죠? 누구라고요? 김규식. 파리 강하이의 대표 김규식을 파견했다.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려고 이렇게 독립을 구걸을 하려고 그랬어요. 외교를 역학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예, 구미위원부 동그라미 하세요. 이 구미위원부는 이승만이 미국에 만든 거죠. 하와이. 그 다음에 군사활동. 만주 지역 무장부대를 직할부대로 편성하고 중요 표시하세요.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육군 주만 참의부. 이 세 가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입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다시 하겠어요.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육군 주만 참의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예요. 나중에 1940년
예, 김구지청청이 만든 한국광복군의 알겠어요? 한국광복군이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가 되죠. 까지 포함해서 4가지 단체는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였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문화활동, 사력편찬소를 설립하고 독립운동 관련 역사서를 정리하기도 하고 독립신문을 간행했어요. 동그라미에서 독립신문.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독립신문. 1896년에 만들어진 독립협회의 독립신문하고 달라요. 알았어요? 지금 여기 나온 독립신문은 뭐라고?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입니다. 독립신문. 그래서 독립신문이 2번 있었어요. 서재필이 만든 1896년의 독립신문 말고 지금 무슨 독립신문이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이 있었다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막상 시험에 나오면 헷갈립니다. 다시 봅니다. 52쪽. 자, 1920년대 초 3.1운동 직후에는 상하이의 근거지를 두고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앉혀서 우리가 외교 활동에 치중했다. 그런데 미국이나 열강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돌봤어요? 돌보지 않았어요? 돌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민족 자결주의 개나 줘버려라 그랬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한테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923년에 결국은 무장투쟁론과 외교론의 갈등이 심화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외교론의 대표 선수인 이승만하고 무장 독립투쟁론을 내세웠던 이동희하고 갈등이 심해서 결국 이동희는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알겠죠? 이동희가 A씨 나 너네야 왔노라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대표회를 개최하고 이 국민대표회가 뭐냐? 개조파와 창조파가 서로 국민대표회에 만나서 또 갈등을 벌여. 개조파는 뭐냐? 정부를 리모델링하자. 리모델링파예요. 알겠어요? 야,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걸 없앤단 말이야. 있는 임시정부라도 잘 수선해서 고쳐서 쓰자. 이게 뭐라고요? 개조파. 알겠죠? 야, 이따위로 하려면 차라리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해쳐모여 하자. 이렇게 창조파, 정부 해체를 주장한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눠서 싸우더라. 결국 이제 1920년대 중반에 결국 무장투쟁파 이동희가 이탈하고 이승만을 탄핵하게 됩니다. 1925년이에요. 뒤에다 가로를 쓰세요. 1925년 대통령 이승만이 탄핵당하게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쫓겨나죠. 이승만이. 그죠? 그리고 임종고수파 줄거. 임종고수파가 누굴까요? 김구입니다. 김구. 우리가 어떻게 키운 임시정부인데 이걸 없앤단 말이냐. 요거라도 애지중지 잘 간직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김구에 의해서 명맥이 유지되게 되더라.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김구는 이 임시정부가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뭔가 임시정부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한방 터뜨리자라고 이벤트를 기획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 업체가 바로 뭐냐면 한인 애국단이야. 그냥 애국단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 알았어요? 네. 다시 김구가 만든 뭐라고? 한인 애국단이에요. 여기서 뭘 벌렸냐 하면 김구에 의해서 한인 애국단이 조직되고, 자, 이 한인 애국단, 김구가 만든 한인 애국단 소속의 이봉창이 또 누구예요? 윤봉길이 의거를 일으키죠. 먼저 여러분 주의해야 돼. 먼저 누가 일으켰어요? 이봉창. 나중에 누구예요? 윤봉길. 여기서는 봉봉브라더스죠. 봉자가 되게 많아요. 알았어요? 김원봉, 양세봉, 김두봉. 알겠죠? 또 뭐야? 이봉창, 윤봉길. 어쩌면 이때는 봉시들의 전성기인지도 모릅니다. 알았어요? 봐봐, 아까 얘기한 4.19 때는 누구야? 김주열. 60평쟁 때는 누구예요? 이한열. 이때는 또 묘하게 열렬 이렇게 한다. 열렬 형제들이에요. 알겠죠? 아까 대한 강복회를 만든 사람 누구야? 박상진, 김자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들을 보면 묘한 연관성이 있어요. 다시 보겠어요. 그래서 이봉창이 먼저 동경 의거를, 나중에 윤봉길이 홍코우공원 의거를 일으켰어요. 자, 잘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나왔죠? 뒤에 가면 어차피 우리가 독립운동 단계에서 다시 또 그 한인 애국단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거를 얘기하겠지만, 이 이봉창이 천왕궁에다가 폭탄을 던졌죠. 폭탄 터졌어,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그리고 마차 뒤에서 그냥 불발해버렸어. 근데 이것을 당시 상하이 신문이, 상하이 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야, 조선 청년 한 명이
일본 항공 앞에서 폭탄을 던졌는데 이게 터져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안 터져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됐어. 애석하게 됐어.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보도 내용이 누구를 자극해? 일본 놈들 자극해서 뭐 이 새끼들아 그럼 터져야 된다고? 너희 그럼 누구 편을 드는 거야 하면서 상하이 일보를 구실 삼아서 일본이 꿈에 그리던 중국을 쳐들어가죠. 이게 바로 뭐야? 상하이 사변이에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상하이를 쑥대만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상하이 사변에서 이기고 그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 파티를 하려고 그 전쟁에 참전했던 육군 대장 시라카를 위시해서 별이 한 20개 떴나?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근데 그 전승 기념 파티를 하던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누가? 윤봉길이가 도시락 폭탄을 던져가지고 고색들을 전부 다 날려버렸죠. 그래 안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윤봉길 의거와 이봉창 의거가 결국은 조선 열혈 청년 한 명이 중국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라고 장제스 정부가 우리 임시정부의 존재감을 인정해줬습니다. 김구의 이벤트가 선거에서 실패했어요. 성공한 셈이에요. 알겠어요? 김구의 이벤트가 성공한 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1903년대 후반이 되면 드디어 이제 중국을 본격적으로 쳐들어와서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일본 놈들이 이거 봐. 지금 우리가 이 공간 개념으로 보세요. 아까 1929년에 세계 경제 공황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이 공황을 타격해서 일본이 먼저 한 짓은 뭐냐? 만주를 쳐들어가. 이게 1931년 뭐예요? 만주 사변이에요. 이거랑 구분해 놔야 돼. 중국 대륙으로 쳐들어가. 이게 뭐야? 1937년 중일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요거 다 먹고 만주에 계례정부 세우고 중국에 쳐들어와서 중일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이 만주만 먹었을 때는 우리가 여기 상하이에서 활약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중국에 직접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일본 놈들 등살에 상하이 임시정부 터전을 뺏겨버리고 계속 옮겨다녀.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정착해요? 저 내륙 충칭까지 도망다니게 되죠. 이 김구의 순환시대가 시작된 거야. 완전히 전색방살이 하면서 김구는 늘 암살 위협을 느끼고 숨어 지내죠. 숨어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때가 바로 중일전쟁 이후라는 거야. 이 시점을 알아둘 것. 알았어요? 중국 대륙으로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 게 37년 중일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버리고 여러 차례 옮겨 다니게 된다. 알겠죠? 알겠죠? 충칭 정보 동그라미하세요. 1940년 한국 광복군이 이때 창설되게 됐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저 앞에 임시정부 정규군대 한국 광복군 사령부 또 광복군 총영 육군 주만 참의부 그 다음에 바로 한국 광복군 이게 전부 다 임시정부의 직할 군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특히 올해는 역사 교과서 논쟁이 국정교과서 거민력 교과 논쟁이 심했기 때문에 함부로 출제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가장 중립적인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알았어요? 독립운동 과정에 특히 우리 임시정부라든지 이렇게 그 임시정부의 직할 군대 이런 것들을 물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직할 군대를 잘 알아두시기 바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일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다시 잠깐.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주장한 단체는 뭐였다고? 신민회였고 이 민주공화제를 실현시킨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랍니다. 알겠죠? 두 번째,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임시의정원이 입법기구죠.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 계급이었고 일체 평등함을 내세웠어요. 또 대한민국 인민은 교육, 납세, 병역 의무가 있었다. 이렇게 그 권리와 의무를 명시했던 헌법의 일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 5차례나 바뀌었다는 거. 이것도 외워야 합니다. 내가 외우라는 말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첫째, 처음에는 이승만이 대통령일 때 뭐라고? 대통령 중심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승만을 탄핵했죠. 1925년에. 알았어요? 1925년에 이승만을 탄핵했죠. 그리고 뭐예요?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 체제예요. 그래서 얘들아 처음에는 뭐다? 대통령 중심제. 그다음 뭐 국무령 중심제. 근데 이때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때 대통령을 그러니까 상징적인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때 대통령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역사학자 박은식이었어요. 그래서 박은식도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국립묘지 가니까 임시정부 대통령 박은식 이렇게 모셔져 있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박은식 나라는 그 형이요 역사는 혼이다라고 했던 이 유명한 말을 했던 그 박은식이 알았어요?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차 개헌은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였고 4차 개헌은 주석 중심 제도입니다. 주석 중심제 가로 열고 김구라고 써요. 이때부터 김구가 주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차 개헌 때는 주석은 김구, 부주석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이때 부주석이 누구였느냐? 아까 나왔던 파리 강화회에 참여했던 누구야? 김규식이 부주석이었어요. 이렇게 김규식이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다시 하겠어요. 다시 임시정부 대표로 파리 강화회에 파견되었다. 누구라고? 김규식. 그죠? 임시정부 하에서 제5차 개헌 때 주석 다음에 부주석으로 참여했다. 누구라고? 김규식. 알겠죠? 남북 연석에 참여하기 위해서 김구와 함께 38선을 넘다. 누구라고? 김규식. 이렇게 김규식을 알아두실 것. 해방된 이후에 이 김규식은 중도 우파로서 활약합니다. 중도 좌파가 아니라 중도 우파였어요. 알겠어요? 중도 우파로서 해방 이후에 사상적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중도 우파였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장 독립전쟁. 제목은 무장 독립전쟁인데 본격적인 무장 독립전쟁은 57페이지부터 나옵니다. 내일 이제 그 전 단계로 국내 항일 민주운동, 또 의열단, 김원봉의 의열단, 김구의 애국단, 또 독립운동 기지건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